자, 안녕하세요. 북송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이제 그 4차 모의고사 이제 부분 할게요. 자, 4차 모의고사 1번 문제 해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 다음 조선시대 편찬된 미추친 책의 명칭을 써보고 이 책의 의의를 서술해 보시오 했는데, 자, 이 책 내용은 크게 유학의 핵심인 윤리인 오륜에 관한 부분과 중국 한국의 역사에 대한 그 양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러니까 경사일체의 대표적인 거고, 거기 이제 이것은 이제 딱 보시면 알겠지만 오륜 역사 관련된 가치 내용이니까 조선 중기 때 편찬한 동문선습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16세기 유학자였던 박세무가 편찬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동문서습의 의의를 보면 역사 교재용으로 만든 최초의 책이고요. 당군을 한국사의 시작으로 서술하는데 민족사 교양에 어떤 기여한 큰 의의가 있다. 예. 자, 그러면 이 동문서습도 그 예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국사교본, 동문서습, 동국사략. 예. 그래서 자주 나오는 제 3대 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번 나올 때가 됐는데, 자, 동문서습과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보충자료에서 한번 볼게요. 자, 1페이지 펴볼까요? 자, 동문서습은 16세기 유학자였던 박세무가 저술했다고 돼 있어요. 원래 박세무가 이제 집안의 어린이들을 이제 대상으로 해갖고 이제 했던 가항력 교과서인데, 이게 영조 때 이제 뒤죠. 영조가 보고 괜찮으니까 국가의 어떤 공인 필수 교재로 인정을 했죠. 그래서 개학이나 일제 강점기 때도 서당의 주요 교과서 사용했고요. 자, 내용을 보면 이제 경사 내용을 요약했고, 그 다음에 그 유교경전 부분과 그 유교경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오륜을 뒷받침하는 역사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됐다는 거.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사일체적인 어떤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교과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전반적으로는 중국사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3분의 2가 이제 중국사지만 3분의 1을 조선 왕조 해가지고 이제 조선사, 우리나라 역사를 이제 같이 서술한다고 해서 나름대로 그 아까 의회 살펴본 것처럼 한국사를 이제 나름대로 이제 교과서로 해가지고 만들었다. 그런데 의미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중국 중심의 역사 서술에서는 완전하게 탈피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볼게요. 2번. 자, 2번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예전에 기출에서 2번 나왔던 개노왕의 국서와 관련된 부분이죠. 초입 부분과 관련된 부분인데, 자, 요때 이제 그 개노왕 국서 부분은 이제 그 주요 내용이 뭐냐면 그 이제 그 백제가 고구려와 함께 부여와 같이 나왔다. 네, 그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뭐와 관련된 거냐면 백제 출자와 관련된 부분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고구려를 거쳐서 온 게 아니라 부여와 같이 고구려와 같이 동등하게 나왔다. 그래서 부여 계승 의식을 이제 보여준다. 이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과 관련된 내용은 그때 이제 뭐냐면 고구려 왕이 그 당시 고구 원왕이 이제 평양선에 싸우다가 날아오는 화살에 맞아 죽었는데 요걸 좀 가장대에서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선조였던 수가 그 쳤다. 목을 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내용을 이제 보면요. 자,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부여 계승 의식인데, 부여 계승 의식을 성황 때 볼 수 있는 것이 국왕을 국호들이죠. 국호들 오탄데, 자, 국호를 남부여로 건쳤다. 예, 남부여로. 그래서 이제 고구려의 어떤 대립 이런 측면에서 이제 얘기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종전에는 이제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마치 이제 삼국사의 기준에 따라서 그 당시 백제가 고구려의 어떤 그 지배층의 일부가 내려와 세운 것처럼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고구려와 동등하게 같이 내려와가지고 부여해서 내려와 세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대사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고조선 계승 의식이 아니라 부여 계승 의식이에요. 예, 고조선 계승 의식은 나중에 이제 생긴 거고 고대사에 중요한 것은 그 부여 계승 의식이고요. 그래서 부여 계승 의식과 관련된 이제 증거들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이제 기출 분석에 예전에 실어놨는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근초공황이죠. 근데 이제 근초공황은 그때 왕이었지만 니은에 보시면 알겠지만 실제 전투는 누가 했냐면 금구수왕이 있어. 예, 금구수왕은 누구예요?
근초광의 아들이죠. 그래서 나중에 왕위가 되는데, 자, 그래서 이때 왕위 계승방의 특징, 부자상 속에서 왕위 계승이 확정되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백제도 두 개 계통이 있었죠. 그래서 비두부가 있고, 말 잘못했네. 비두계통, 네, 원주계통. 두 개의 이제, 계통이 교대도 됐어요. 이게 삼국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원주계통의 단일 왕토로 이렇게 돼 있다고 됐지만, 그거는 나중에 이제 후대 사가들이 그냥, 하나로 막 묶어놓은 거고요. 그래서 이제 비두계통하고 원주계통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원주계통을 통일되기 시작한 것은, 물론 학자 간의 위견은 있지만, 대부분 언제 때 보냐면, 근초고왕 때 봐요. 그래서 근초고왕 때 왕위를 자기 아들한테 세습시킬 수 있는 만큼 왕권이 강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좀 보시면 되고, 예전에 이제 2년 전에 산상왕 관련된 내용 있죠? 예, 왕위 계승 부분. 그걸 이제 한번 고구려 백제사에도 한번 대입돼서 한번 문제를 내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백제 주요 왕의 업적들을 이제 볼게요.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문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쭉 살펴볼게요. 자, 거기에 이제 고대왕과 기트들을 마련했던 백제왕은 고위왕이죠. 그래서 중국의 발달된 문화를 수용했고 새로운 간지를 마련했다. 그래서 육자평, 심죽광 등 그 다음에 이제 한강유역 장악, 율령 반포, 추정 이렇게 있는데 추청이 아니라 추정이네요. 이게 좀 오타 곤치시고요. 그래서 육자평, 심육광 등은 고유왕 때 만들어진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설이 있어요. 왜냐면 이거는 삼국사 기준이고 중국 사서 비교할 때 교차 분석할 때 주로 이제 언제 사비 시대 때 완비됐다. 요때는 출발점이고요. 그 다음에 율령 반포에 대해서 이제 학계에서 굉장히 위견이 많죠. 그래서 이 율령 반포 내용이 이제 서진이 3세기, 4세기 중엽 때 대개 보면 이제 율령이 이제 반포될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고유왕 때 율령이 반포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문제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삼국사기 같은 율령 반포 내용이 없어요. 추정만 한 것뿐이죠. 그래서 율령 반포 시기에 대해서도 학계에 좀 의견이 있고 최근 교과서에도 그 내용이 좀 빠져 있는 데도 있어요. 자, 근초고왕 같은 경우에는 부자상속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를 공격해서 고공원왕을 전사시켰고 고대 해상무역 패권을 장악했고 만을 복속시켰다. 예. 동진의 사신을 파견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칠지도 있죠. 칠지도에서 세 가지 설이 있죠. 예. 그래서 백제 봉온설, 동진 하사설, 백제 하사설 등등등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와서 비유왕 때 나제 동맹을 결성됐고, 자, 개도왕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시험에 많이 나왔던 북의 원병 요청과 관련된 개도왕 국서 관련된 문제가 있고, 동성왕 문제하고 이제 분여왕 때 12년, 13년 기출문제 나왔던 건데, 동성왕은 신라와 결혼 동맹을 맺었죠. 그래서 그 당시 국내적 귀족세를 누르고 국외적 신라와 소재관계 동맹관계를 강화해서 했고요. 근데 주의할 것은 동성왕 때 결혼 동맹은 나제 동맹이 아니에요. 나제 동맹을 좀 강화시킨 거죠. 나제 동맹 언제 맺었죠? 그 전이었던 비유왕 때. 예. 그 다음에 이제 요때 국위족 간의 신진 세력을 성장을 이제 국내 정치에 분한되고 결국에 백가에 의해서 암살되죠. 자, 문영왕은 이제 보면 이제 22담론을 취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에 대한 공세적 입장을 취했고, 그 다음에 중국 남주와 교류를 했고, 그걸 볼 수 있는 게 무능왕릉, 벽돌 무덤이죠. 예. 그래서 이제 양직공도에 보면 백제가 강국이었다는 걸 선언하는 그 내용이 있고요. 성왕과 관련된 내용도 이제 13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중국의 양나라와 국교를 강화하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백제 왕조는 대개 보면 중국의 남조하고 교류를 많이 했어. 그래서 남조 교류를 통해서 문물도 가지고 그 당시 불교도 이제 유입해오고 그런데, 자, 사비도 천도하고 국호를 남부로 곤쳤죠. 중앙제도와 지방제도를 정비했다. 오부, 오방제도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이제 신라 진화가 싸워가지고, 나제 동맹이 결렬됐다가 2년 후에 간상전 전투에서 잡혀서 죽게 되죠. 자, 요 정도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인구에서는요. 그래서 성왕이나 동성왕, 문여왕, 계룡왕, 근초왕 정도.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 3번 문제 볼게요. 자, 3번은 이제 뭐냐면,
그 이제 다음 사료와 관련된 간청이 당시 도당이라고 불렸던 이유를 써보고 고려 문종 때 기준으로 기육과 니은에 관련된 간부의 명칭을 각각 써보시오. 자, 그 영혼패설이라는 그 사서는 이제 사서보다는 문학 작품인데 그 이재현이라는 사람이 쓴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했던 건데 고려 후기 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나 간섭기 그때 내용인데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도평의사사와 관련된 거야. 도병문에서 확대시킨.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물어보는 것이 도당이라는데, 자, 도당이라는 말은 이제 어떤 특정 관청을 붙여진 명칭이 아니라 그 당대의 업무를 총괄하는 관청을 건부를 이제 도당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고려 후기 때 도당은 어디와 관련된 거야? 도평의사사죠. 그래서 도평의사사가 왜 도당이라 불려졌냐? 자, 그것은 이제 군사, 민사 등 국가 중요사를 총괄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는 뭐 도평의사사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 조선전기 때 의령문화, 조선 후기 때 비변사도 뭐라고 불려졌죠? 도당이라고 불려졌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기준이 됐던 게 이제 문종 때인데, 문종 때는 삼성 육부제도가 완비됐던 데야. 그래서 공민왕 때 이제 간제 복구할 때 복구의 시점을 어디로 잡았냐면 문종 때 잡았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온 것처럼. 그러면 그때는 이제 그 고려 후기 때문에 간제가 격화됐던 시기죠. 그래서 이제 삼성 육부제도가 항제국 체제이기 때문에 제국 체제에 맞지 않다. 그래서 간제가 격화됐던 시기인데, 그러면 그때 삼성 육부제도를 기준으로 해갖고 첨의하고 밀직은 어디에 해당하죠? 첨의는 그 당시 이제 어디에 해당하냐면 중서문화성에 해당해요. 그 다음에 밀직사에 있는 밀직은 어디죠? 중추원에 해당하죠. 중추원. 예. 그래서 그 간제 개편 이후에 이제 그 뭐냐면 그 전에 간직가, 그 이후에 간직 그 명칭 좀 외워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와 관련돼 갖고 도병마사, 도평의사사 좀 볼게요. 이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는 시험 문제 좀 자주 언급됐던 부분이죠.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그 3페이지 펴보세요. 일단 도평의사사의 전신이 도병마사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고려 초기 때 형성됐는데 기록에 보면 이제 그 도병마사 병마사를 총괄한다. 그런 때에서 이제 성종 때 뭐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고 실제적으로는 완비된 건 현종 때예요. 그래서 군사 기밀과 국방상의 중요한 일을 담당했던 기간이고요. 그 다음에 이 도병마사는 제조제도 운영됐죠. 겸빅제도. 그래서 중서무상 제신이 판사를 겸하고 그 다음에 중추원 추민이 사를 겸하고 그것은 이제 있고요. 근데 이 도병마사가 이제 그 고종 때 국정을 전반을 총괄해서 도당으로 호칭돼요. 도당으로. 그래서 이제 고종 때 이제 그렇게 있고 왕관석기 때는 이제 참고로 이 고종은 이제 그 도당 호칭된 것은 고종 말년이에요. 예, 고종 말년. 예. 고종 초반기 때는 그렇게 힘이 없었어요. 도병마사가. 오히려 어디가 강했죠? 교정도감이라든지, 그 다음에, 정방, 이런 데가 강했죠. 근데 고종 후기 때 왜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났냐면, 이 고종이 그 고려 역사상 제일 오래 살았어. 이 사람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뭐, 최씨 정권뿐만 아니라, 나중에 최씨 정권이 무너지잖아요? 임준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고려 후기 때 그러면 뭐, 그 최씨 정권 중에 마지막 지도된 최이나, 뭐, 임준, 이런 사람들은 그 앞에 있는 최후처럼 카리스마가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뭐냐면, 이제 권력의 중심이 이제 이 사람들이 아니라 뭐냐면 재신들이 모여있는 그 어디로 옮겨냐면 도병마사로 옮겨지는 거야.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점점 도당이 이제 도병마사로 이제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럼 고종 후기 때예요. 자, 근데 원광석기 때 이제 도병마사가 이름이 이제 도평의사사로 개편되죠. 왜냐 국정을 총괄하기 때문에 도병마사는 군사적 업무만 한정돼서 이제 불려졌던 때고 그때는 이제 내정부터 외교까지 다 담당하죠. 근데 주의할 건 원광석기 때 이제 삼성 육부제도가 격화됐잖아요. 근데 도병마사 도평의사사로 바뀐 거는 그건 상관없는 거야. 상관없고 격하고는 상관없고요. 이것은 고려의 뭐냐면 자주적인 뜻에 따라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도평의사사가 이제 이렇게 뭐냐면 기능이 늘어난 거는 그 다음 삼성 육부제가 격화되면서 조직이 축소되죠. 근데 그 예전에 했던 업무를 누군가 담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넘어가게 되냐면 그 업무가 도평의사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어요. 자, 하여튼 그 당시 국사를 총괄했고 그다음 구성원도 확대돼가지고 제추상위는 이제 장관은 아니지만 형식적으로 장관과 거의 대우를 그렇게 받는 그 명예직 장관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자, 행정사무를 맡은 육색장, 육반국사 같은 기구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조선 때, 조선 초기 때는 도병마사가 약화되긴 되게 약화됐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정치를 총괄하는 그 부분도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태종이 쿠데타를 일어나서 그 당시 도평의사가 재신을 중심으로 해갖고 그 당시 권력을 막 독단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없애버렸죠. 그래서 도평의사사의 기능을 좀 더 의정부 쪽으로 해가지고 정치적 부분 만든 게 의정부죠. 이게 식목도가 있는데 뭐 식목도감은 도병모사보다 좀 한 단계 격이 낮아지는 거고 식목도가 시험 문제 지금까지 거의 안 나왔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 보자. 4번 문제. 자, 4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다음 기획회 개혁 내용과 니은과 관련지셔서 한 줄이나 쓰고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의 개혁 내용을 무엇인지 말해보시오.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홍법 14조와 관련된 내용이야. 그 제2차 그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자, 갑오개혁 관련된 내용도 시험 문제 좀 많이 언급됐죠. 자, 그러면 이제 내용을 보면요. 거기 이제 갑오개혁 기획과 관련된 내용이 이제 뭐와 관련된 거냐면 세금을 걷는 부분이야. 간세사. 그래갖고 이제 그다음 세금을 걷는 그 부분이 간세사, 징세사인데 그때 이제 그 갑오개혁 1차 개혁 때 특자문이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제 2차 개혁 때는 특집으로 이름이 바뀌고 그 다음에 간세사, 징세사가 예전에 만들어졌어요. 1차 갑오개혁 때. 이걸 이제 지방까지 확대됐다. 그래서 세금 징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그래서 예전에는 조선시대 때는 세금을 한 특정한 부서가 담당하는 게 아니라 여러 관청이 담당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도중에 세는 것도 많고 이중징세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겠죠. 그러니까 탁지부에서 총괄하는 기능. 이게 근대적인 어떤 법제 기구죠. 지금도 보면 이제 그 재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세청이나 그런 것들 다 총괄해서 담당하죠. 이런 것들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과 관련된 보면 이제 기획과 니은에 관련된 거고 디귿과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지방간제 개혁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면 2차 개혁 때 그 지방간제 개편 내용, 행정개혁편 내용은 9년제를 폐지하고 8도의 행정구를 통폐합해서 전국을 부와 군으로 재편했어. 예. 그래서 도체제를 없애고 그 다음에 부와 군으로 했는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 1번식 행정제도를 만든 거죠. 자, 1번이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이제 행정개혁을 했잖아요. 그때 최상위 단위로 잡았던 것이 뭐냐면 부야, 부.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군을 두고, 이런 체제를 우리도 받아들인 거야. 이거는 중앙행정, 그 지방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중앙행정조직도 마찬가지, 일본식 내각제도를 받아들인 거죠. 왜냐면 2차 갑오개혁은 일본이 본격적으로 내정 간섭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런 도체제는, 도에서 불 바뀌었던 체제는 다시 강무개혁 때 뭘로 바뀌죠? 도체제로 가요. 근데 이때는 이제 경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나눠갖고 13도 체제 이렇게 나눠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죠. 자, 그래서 이제 한자와 관련된 문제지만 되게 한자 보면 알겠지만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겠죠. 예, 간단한 이제 한자들만 파악을 해두면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그 한문 공부할 때 한문을 공부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서 오경 읽고 그런 거 하려면 진짜 머리 깎고 이제 거기 산에 들어가서 2, 3년 공부해야 돼. 근데 우리가 이렇게 공부할 필요는 없어. 뭘 하냐면 기본적인 한자만 좀 알아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매년 배경 지식, 사료 같은 것들을 후세미나 이런 데서 많이 익혀두세요. 그러면 단서를 잡아가지고 충분히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거 잘못 적어놨네. 갑신전변을 되는데 원래 갑오개혁과 관련된 내용인데 나중에 좀 살펴볼게요. 이거는요. 보충 페이지를 갑신전변 해놨어 제가. 예.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 문제 보면 다음은 1차 사료 발표 시기에 실시한 토지제도의 목적을 써보고 계획과 관련 시대 때 그 서진 시대 때 조세 징수의 기준의 명칭을 말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그 쭉 보면 이제 백성들의 일묘에 네댓의 전조를 걷고 가구당 명주 두 필과 솜 두 분만 징수해라. 등등등 이런 내용도 있는데, 자, 요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그 둔전제와 관련된 내용, 둔전제. 거기 조조예요. 나와 있죠? 예, 조조. 그런데 이제 좀 우연일지는 모르겠지만 전환 시대 때도 누가 있었죠? 조조가 있었어. 예, 후한 시대 때도 누가 있었죠? 말기 때 조조가 있었죠. 예, 조조가 이제 위나라 세우기 이전이니까. 근데 둘이 공통점은 뭐냐면 동명이인이지만 둔전제를 실시했다는 거야. 그래서 요번에 물론 이제 시험 문제 답은 아니지만 그게 이제 그 게시판에 논쟁이 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조조의 둔전제하고 그 다음에 후한 시대 때 둔전제 그 의미가 좀 달라요. 둔전이라는 것은 이제 크게 민둔하고 군둔을 나누는데 되게 이제 후한 시대 때 조조는 뭐냐면 군둔이 아니에요. 이거는 민둔이야. 민둔. 근데 전환 시대 때 그 뭐냐면 조조가 실시했던 건 뭐죠? 군둔이죠. 그래서 변경 지역에 군인들이 가가지고 평상시에는 뭐냐면 농사를 짓다가 그 전쟁 날 때나 아니면 그 훈련 받을 때는 군인으로 하는 그런 제도가 그 군둔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제도가 있다. 그래서 있고 명나라 때도 이제 군둔제를 실시했죠. 명나라 때 군전제는 군둔제는 뭐와 관련된 거지? 그는 군둔과 관련된 거야. 위소지와 연결돼 갖고. 그래서 군둔은 괜찮은 것 같지만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일단은 병사가 평상시 훈련을 받아야지 농사만 짓고 있다가 전쟁 때나 그 가끔씩 훈련을 받으면 훈련 제대로 되겠어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래서 좀 비효율적인 측면도 있어요. 이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자, 일단 이 둔전제 토지의 목적은 그 당시 이제 혼란기였잖아요. 그래서 전란후의 토지학폐와 군량의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인 거고, 자, 조세 기준은 서제시대 때 조세 기준은 뭐죠? 호조식이죠. 호조식.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호조식은 뭘 기준으로 세금을 걷는 거냐면 개별적인 인민이 아니라 호를 기준으로 한 거야. 그래서 지난 때까지는 개별적인 인민을 대상으로 걷었죠. 근데 호를 기준으로 했다. 이 호조식이 쭉 가다가 나중에 일축변통이나 지정돼 때는 뭘로 바뀌죠? 이제는 완전히 호조가 없어지고 토지세로 통합이 돼. 그래서 이건 그 좀 같이 이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그 관련된 보충 자료를 좀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 보시냐면 6페이지 펴 보세요. 자, 위진남북쪽 토지제도 보면 이제 위나라를 보면요. 그 위나라 때 이제 둔전제를 실시했는데, 자, 둔전제는 배경이 없는, 아니, 주인이 없는 이제 그 토지가 항무지가 증가되니까 국가 경제재건이나 식량확보 차원에서 했고요. 그래서 유민을 모아서 농지를 분유하고 둔전민을 삼고, 둔전민을 둔전간의 호적에 편입시켜서 했다. 그래서 유민의 문제를 해결하고 항무지를 개간하고 국가 경쟁력을 재건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단 여기에서 이제 예전에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지만 호적의 대토지 소유의 제한은 의미가 없죠. 그리고 밑에 이제 간입법이 있는데 구분 간입법은 시험 문제 몇 번 나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되는데 뭐 이거 나오면 근데 좀 제 생각에는 판별력이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요. 다 알고 있는 문제니까. 그 다음에 이제 호조식이 실시했다. 그래서 호조식이 원래 이제 위나라 때 이제 실시된 걸로 있지만 제도적으로 완비된 건 언제 때냐면 서진 시대 때야. 그래서 호조식은 한대 조세 제도를 부정하고 호 단위를 부과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한번 살펴봤고 그 다음에 넘어가서 6번 문제 볼게요. 6번. 자, 6번을 보면 다음 가해 인문을 써보고 기획과 관련 정책을 두 가지 제시해 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자료에 밑줄친 인물은 이제 바보의 그런, 손자인, 누구냐, 바보의 손자가 누구죠? 3대
악바드 제도죠. 그래서 그 아크바드라고 또 하는데 그는 관료제와 지방행정기구를 정비하고 중앙집권 체제를 확립하고요. 종교에 대한 간용 정치를 펼쳤다. 그래갖고 이제 신두교부터 황제를 인정받았는데, 자, 종교적 간용 정책 두 가지 내용을 쓰면 신두교와 이슬람교와 똑같이 관료 임명하고 다른 종교의 신자들에게 부과했던 인두셀 폐지했죠. 부도라고 되는데 부가로 본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토착 신두교 세력 출신이었던 그 당시 이제 그 북인도를 장악했던 그 신두교 왕국도 있었어요. 그걸 이제 이 왕국대 출신들이 나지푼드족이거든요. 원래 토착민은 아닌데 그들가 이제 뭐냐면 이들이 신두교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 이들 공주들과 이제 결혼을 하고 그래서 신두교 세력을 통합하고자 노력했다. 그러면 악바르 제제와 다른 인물은 누구죠? 아우랑 제부죠. 그래서 아우랑 제부는 저번 날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그래서 저번 그 모의고사 때 이제 그 전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무굴 제국의 정치 부분을 볼게요. 되게 인도사 딱 나오면 되게 이 무굴 제국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자, 거기 보면 이제 바보드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고, 그 다음에 악바르 대제 같은 경우에는 신도 이슬람을 융합을 하려고 했고요. 그냥 대제국을 건설했고, 그 다음에 이제 원래 수도가 아그라였거든요. 근데 파타를 분국시키기도 수도 천도했는데, 물론 이거 잠깐 천도했다 다시 아그라로 이제 천도하지만, 그다음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그 나집분들 토벌한 다음에 그들은 이제 항복 동맹을 체결해서 이들을 이제 포용을 했죠. 그래서 신두교와 이슬람교를 융합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고위직 문호 개방을 하고 조세제도 정비해서 인두세를 폐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자신도 그 신두교와 결혼하고 그 다음에 토지 개혁도 하고 교육 활동도 권장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무굴 제국은 인도양 우여권을 장악했어요. 그래서 그 갈색 책에도 되어 있지만 19세기 이전까지는 그 경제 중심지가 어디였죠? 유럽이 아니었죠. 어디였어요? 인도하고 중국이었어. 그래서 무굴 제국이 분열되지 않았으면 영국한테 먹히지도 못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6대 황제가 아우랑 제부, 정복 전쟁을 해서, 최대 영토를 확보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 과정에 인두스를 부활했고, 그리고 이슬람 개종을 요구했고, 등등 하면서 반란이 일으켰죠. 뭐, 나지푼드 반란, 말라타 동맹, 뭐, 시크 반란, 등등등이 일어났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제 아브랑 제부하고 악바르 대제에 비교표가 나왔는데 파악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도 신도 이슬람 문화, 이거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그래서 시크교, 탄지말, 그날 나지푼트야, 오르로, 이렇게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한번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러면 이제 이와 관련돼서 제가 뭘 만들었냐면, 이제, 이것도 이제 같이 좀 풀어볼게요. 보너스 문제 좀 같이 풀어볼게요. 자, 보너스 문제, 이제, 그 타지마할과 관련된 내용을 제가 한번 문제 만들었는데,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잠깐만요. 이거 만드는데 얘가 어디 갔더라? 예? 비용. 잠깐만요. 네, A형을 같이 해놨네. 네, 잠깐만.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B형이 1번 문제 잠깐 볼게요. 다음 미출신 묘당의 명칭을 써보고 이 모당의 건축 양식에 대한 이슬람 요소를 두 가지 말해보시오. 그리고 모당 내부의 이제 벽면의 장식과 무늬의 특징을 한 줄 이내로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는데, 자, 일단은 이 모당의 왕궁에 소유된 그 12년 동안, 소유된이 아니라 소유된이죠, 소유된. 예. 자, 그래서 12년 동안 들어간 경비는, 뭐냐면, 5천만 루비다.
자, 모당 주변에는 많은 식품 제조 공장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게 된 이 마을은 훌륭한 그 도시의 품격을 가지게 되었다. 이 마을은 아니다. 이것도 못한데 이 마을은 이렇게 고치세요. 예. 그래서 이제 이 도시는 수도 아그라의 근처에 30개 총락과 기타 총력을 거둬들인 세금과 상점과 숙박소에 부과된 간세에 운영되었다. 이렇게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러니까 이제, 원래 타지마을은 주변에 조그만 농촌에 불과했는데, 거기는. 근데 이 타지마을이 등장하면서 뭐야? 그 자체가 마을이 점점 커져서 뭘로 됐다는 거죠? 도시로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그 내용도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묘당의 명칭, 그래서 이거는 타지마을 이렇게 쓰시면 되죠. 그러면 묘당의 양식을 쓰다가 하면 뭐라고 쓰셨어요? 이거는 교과서에 있는 것처럼 인도 이슬람 양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니면 신두 이슬람 양식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되고. 그러면 이 타지마을은 이제 이슬람풍과 인도풍, 그다음 페르시아풍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슬람 요소는 이제 분수 정원, 돈 지붕, 그다음에 또 아치 있고 첨탑 같은 게 다 이슬람 양식이죠. 예. 그 다음에 벽화 무늬의 좀 특징이 이게 뭐냐면 인도적 요소하고 이슬람 양식이 같이 있어. 그래서 이슬람 하면 대표적인 벽화 양식의 특징이 뭐죠? 아라베스크죠. 그래서 이 아라베스크의 무늬에 인도의 연꽃 무늬. 연꽃은 뭘 상징해요? 불교와 관련돼 있죠, 이거는요. 그 다음에 만자 무늬. 그래서 이 만자 모양의 무늬는 고대로부터 세계 각처에 사용했던 문화인데, 그래서 이제 뭐 자인하고 불교도 사용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교자 있잖아요. 불자 쓸 때. 예. 그래서 이제 원만, 생명, 중심, 통합. 근데 이것을 나중에 시틀러가 보고 나서 또 이용했죠. 그래서 하케크로이츠 있죠. 하케크로이츠의 문자. 이것도 여기에서 유래됐다고 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타지마을과 관련된 내용을 좀 파악을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되게 유명하니까. 자, 그래서 네,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자, 몇 번 문제를 보냐면 7번 문제 볼까요? 7번. 자, 다음 밑줄 친 내용을 강조할 경우에 문제점을 한 가지 제시해보고 가에 들어갈 내용을 서술해보시오. 이렇게 했거든요. 자, 사회적으로는 역사교육의 내용을 선정한 원리를 고려해서 의견을 발표해주세요. 그래서 김 교사가 르네상스는 이제 내용을 선정을 했죠. 그러면 여기 김 교사는 르네상스가 인간 정신의 각성을 통해서 근대 역사 전개에 영향을 미친 점을 중요한 내용을 선정했으면 좋겠어요. 도구적 중요성이죠. 그다음 이 교사는 당시 사람들은 르네상스 시대와 다른 시대와 다르다고 인식했기 때문에 시대를 다른 시대와 인식했기 때문에 이런 사실을 고려해서 구성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할 때 보통 학문적 중요성의 원리에서 네 가지 기준이 있죠.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과거의 가치, 현재 가치. 그러면 이 네 가지 기준에서 볼 때는 이 교사는 어디와 관련된 내용일까요? 요거는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 더 중요시 여긴 거죠. 과거의 가치죠. 과거의 가치. 그러면 과거의 가치를 너무 강조할 거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역사를 단순히 과거를 위한 과거의 연구에 머물게 되고 못하네요. 자, 결과적으로 현대인들에게 의미 있는 이것도 못하고 통찰력을 제공하지 못한다. 그래서 단점 문제점. 대표적인 게 문헌고중학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오교사 말 보면 이제 르네상스와 신중심 세계에서 벗어나서 인간 중심 세계에 강조한 것 자체 초점 본질적 중요성 이런 것도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 네 가지 세 가지만 얘기했지만 하여튼 네 가지 기준이 있죠. 그래서 과거의 가치, 현재의 가치, 그 다음에 도구적 중요성, 그 다음에 본질적 중요성. 그러면 요걸 어떻게 할까? 네 가지가 다 합쳐야 되겠죠. 요게 세 가지니까 세 가지를 다 합쳐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 그 자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구적 중요성하고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 과거의 입장에서 내용을 선정해야 된다. 이게 녹색책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제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대개 보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러면 여러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면 되게 다 조화와 균형을 입각해 쓰시면 돼요. 되게 역경도 그렇고 면접 때도 그렇고 그냥 적당하게 다 버무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에 8번 문제 볼게요. 다음 밑줄친 그는 누구이며 이 사람이 속했던 종파의 교리는 두 가지 서술하시오. 그래서 이제 여기 쭉 읽어보시면 이제 그 마르틴 루터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그 원래 루터는 이제 초창기 그는 루터를 되게 좋아했어요. 그런데 100년 전 농민 전쟁 때 그 루터의 행동을 보니까 이제 안 되겠다 해서 돌아섰고 루터를 욕했죠. 뚱뚱이 뭐 해가지고 그 루터가 원래 예전에 젊었을 때 되게 말랐어요. 근데 그 나이가 먹은지 몰라도 이제 좀 편하게 살다 보니까 뚱뚱해졌거든. 그러니까 이제 막 돼지 같은 놈 막 욕하면서 그 뭐냐면 농민 전쟁에 참여했다가 죽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명한 누구죠? 토마스 무처죠. 예, 토마스 무처는 무슨 파예요? 제세대파야. 제세대파가 뭐냐면 그 어릴 때 받은 세대는 애들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진정한 세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일정한 성인이 되고 나서 받아야 된다. 이 제세대파 내용이야. 근데 그 외에도 이 사람이 좀 약간 그 당시 그 뭐라고 할까요? 그 약간 그 좀 사차원적인 어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제세대파가. 그러면 이제 그들 교리를 좀 볼게요. 자, 제세대파 교리는 기존의 법이나 도덕률이 아니라 각자의 양심이 바로 법과 도덕적 원칙에 준용한다.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 같은 걸 무시하고 자기가 도덕이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도덕률 폐기조를 주장했고, 그다음 계급과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신자들 공동사에서 공동노력과 이익을 공동분배한다. 그다음 유아세대 부정. 이게 제일 이제 여기에서 명칭이 제세파 나온 거죠. 그다음 그림이나 초상 등 우상 파괴. 그래서 성직제도를 국가 교회를 부정하고요. 성직자 폭력 사용을 인정하고 사회적 계급이나 지위를 부정하고 평등을 강조했다. 그리고 병역과 납세를 거부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쭉 쓰시면 되고 제세대파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자, 제세대파는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나올 가능성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있는데 먼저 이거 보기 전에 그 하나 놓친 게 있네요. 학문적 중요성 원리. 그래서 그거 보고 넘어가서 이제 제세대파 넘어갈게요. 자, 학문적 중요성 원리는 도구적 중요성, 본질적 중요성 이렇게 있죠. 그래서 도구적 중요성은 후대 사건들이나 오늘날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력. 그래서 보통 이제 도구적 중요성 판별 기준은 그 뒤에 핵심 키워드가 영향이라는 말이 꼭 나와요. 예. 그래서 그 예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프랑스 혁명은 근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그래서 4.19 혁명은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큰 영향을 줬다. 자, 본질적 중요성은 사실 그 자체가 갖고 있는 본질적 가치 때문에 채택된 기준이죠. 그래서 프랑스 혁명 인간을 억압하는 구제도의 모순을 타파하고 자유는 인간 정신을 분출시키기 때문에 중요하다. 등등. 자, 그 다음에 현재의 가치와 이제 과거의 가치인데 그 현재의 가치는 실용적인 역사관을 빠져 역사적 사실과 선택의 해석을 현재의 기준에 의해서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을 현재에 관련 없다는 이유로 외면될 수 있고요. 과거의 가치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 의한 과거의 연구로서 현재에게 의미 있는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죠. 그래서 현재의 가치와 과거의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버스턴의 중요성이 있어요. 그래서 버스턴은 이제 그 본질적 중요성과 도구적 중요성 이렇게 되는데 그 앞에 있는 내용하고 좀 약간 다르니까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넘어가서 이제 볼게 제세대파와 관련된 내용인데 제세대파 대표적인 사람이 토마스 부천이고 이 사람 천년왕국수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농민전쟁을 하려했던 사람이죠. 그 다음에 그 특징들 아까 치면 이제 언급됐던 그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제세대파가 이제 관련된 사건이 무스턴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그 서양사 총론에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 그래서 오늘날 케이크 고도나 침례교, 매노파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9번 문제 볼게요. 9번.
자, 다음은 노마 제국의 한 황제와 관련된 자료이다.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황제 쭉 나오고 있고, 뭐, 신성한 친정 등등 나오니까, 도미네 제도를 실시했던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자료비는 이 디오클라티누스가 이제 그 당시 물가가 너무 뛰니까, 무슨 가격제를 실시했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어. 그래서 최고 가격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이걸 했고 뭘 다 정해놨죠. 예. 그래서 요거 이제 관련된 내용을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관련된 내용을 보는데, 자, 디오클라티누스 황제가 자료에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한 배경은, 자, 왜 그랬어요? 그 당시 뭐냐면 황제 행정과 군대 개혁으로 국가 재정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 당시 그 A 내용이 뭐예요? 그 당시 도시나 이런 데서 뭘 실시하는 거죠? 일종의 총액제를 실시한 거죠. 세금. 그래서 농촌에서 실시하고 도시에도 총액제를 실시하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지위를 뭐죠? 세습화시켰죠. 그래서 농촌 같은 콜루누스 같은 그런 제도가 등장했는데 왜 이렇게 하냐면 그 당시 뭐 행정개혁이니 군사개혁 하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드는 거야. 체제를 정비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을 세금을 많이 부과하다 보니까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자신의 지위를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그 총액제를 실시해서 그 뭐냐면 일종의 공동납치 같은 그래서 연대 책임을 보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래서 그걸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그 자료 ACC의 부작용이 일어나자 이 황제가 취한 조치들 나타난 결과를 두 가지 쓰시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 아까 콜로네스를 통해서 토지에 결박한 예능적인 소작제가 생겨났다. 그리고 도시민의 직업이 고정돼서 세습받았다. 그래서 요런 총액제 실시에서 도망을 가니까 이런 제도가 실시했다. 이렇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료비와 관련된 정책 배경과 내용을 서술하시오. 최고가격제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화폐 가치의 저하로 인플레이션이 촉진됐고 인플레는 촉진됐고 그 세금도 현물세 중심의 경우가 많아지자 최고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모든 물가 보수가 억제되었다. 그래서 당시 이황제가 실시한 제2계승 방법 그 이유를 기수해 보시오. 이 사람은 이제 디오클라티누스는 뭐와 뭘 나눴어요? 정황 전제와 부제 2명 나왔죠. 그래갖고 아우구스티누스 뭐 2명, 시저 2명.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게 뭐냐면 정제가 죽으면 그 지인을 누가 계승하는 거야? 부제가 계승하는 거죠. 그래갖고 황제를 4명을 뒀어. 근데 디오클라티누스처럼 이렇게 카리스마 있고 능력이 뛰어난 황제는 컨트롤할 수 있죠. 근데 오히려 디오클라티누스가 죽고 나서 무능한 황제 등장하니까 컨트롤 못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것 때문에 또 분란의 원인이 되는데 왜 이런 제도를 실시했냐면 디오클라티누스 황제 그 이전에 무슨 시대였어요? 군인 황제 시대였죠. 그러니까 50년 동안 20명의 황제가 왔다 갔다 한 거야. 그러니까 그게 그 이유를 찾아보니까 제2계승을 제도화시키지 못했다. 그래서 제2계승을 제도화시키고 군의 정치적인 어떤 그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그 관련된 이제 디오클라티누스 관련된 그 보충 페이지를 잠깐 볼게요. 디오클라티누스 황제는 이제 혼란과 무질서를 수습하고 개혁을 통해 제국을 재편성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전에 프리케스제 원수제의 틀을 벗어나서 공화제 틀을 완전 벗어나서 그 동방식 전제군주제를 실시했다. 그걸 도미네 제도가 하죠. 그래서 이제 제국의 분할 통치, 아까 얘기한 사제 통치를 했고요. 행정교육을 이제 해가지고 했는데 여기에도 좀 눈여볼 게 뭐냐면 수도를 니코메디아도 옮겼어. 이게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그 다음에 이제 속주를 세분화시켜 중앙집권을 하고 4대 강구 아래 12강구를 설치했죠. 예. 그래서 4대 강구 이렇게 만든 것은 뭐냐면 4명 황제가 하나씩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2개니까 3개씩 담당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행정과 군대 개혁을 해갖고 그 당시 국가재정 압박 증세 때문에 그렇게 했고 총액제를 실시했고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도망가니까 콜로네스 제도 이런 것들을 실시했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이제 관련된 도표 만들었고요. 군대 개혁에서 군제를 통일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요때부터 이제 뭐냐면 게르만 출신의 용병들이 많이 등장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이제 군대 안 가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게르만들이 주로 이제 어디에 이제 들어갔냐면, 그 보통 이제 그 아우구스투스 옥타비아누스가 군제 개편할 때 세 개로 나눴죠. 친위대, 그 다음에 야정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보조군이야. 근데 대개 보면 야정군은 이탈리아군이고 보조군에 많이 들어왔어. 근데 이때부터는 야정군에 들어와. 그냥 처음에는 개인적인 차원에 들어왔는데, 아예 이제 나중에는 집단별로 들어와요. 부족별로 계약 맺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군대의 그 뭐냐면 구성원이 노마가 아니라 뭘로 바뀌게 되는 거야? 게르만족도 바뀌게 돼. 그 심지어는 친위대조차도 게르만으로 바꿔. 그래서 나중에 게르만족들이 쳐들어올 때, 노마군이 이제 싸웠잖아요? 근데 그 노마군이 누구냐면 게르만족들이야. 그러니까 실제로 이탈리아가 게르만이 싸우는 게 아니라 게르만과 게르만이 싸우는 그 아이러니한 게 그 상황이 연출되는데, 이건 이런 거가 이제부터 시작되는 거죠. 문무의 지체군에서 군대 개입을 방지하고요. 그래서 속주의 총독 행정관이 군대 지휘권을 같이 겸유하지 못하도록 했고, 최고 가격제를 실시했다. 그리고 요게 시험 문제는 안 나왔지만 그 밑에 콘스탄티누스 있죠? 그래서 또 옮긴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기독교 공인 관련된 내용도 파악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제 그 10번 문제 볼게요. 자, 10번 문제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역사교육의 목적과 관련된 내용이야. 그래서 역사교육의 목적도 두세 번 나왔죠. 그래서 되게 보면 이제 그 녹색 책과 파란 책은 이제 아까 앞부분에 있는데, 되게 이 목적은 목표와 달리 좀 약간 추상적이고 가치지향적인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자, 그래서 이제 그 가와 관련된 내용은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 보통 정근대 시대 때의 정통적인 역사교육의 가치는 뭐예요? 역사교육 가치는 역사죠. 교훈의 역사죠. 예, 그거와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건 김부식의 삼국사기, 그 진삼국사기 표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하나의 역사를 완벽하게 이루어 만세에 전하여 헤어 다들 빛나게 하소서. 후대에 교훈을 주기 위해서 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나와 관련된 박교사 사료 선택은 뭐와 관련된 거냐? 박의식이 관련된 한국 통사에 나온 거죠. 한국 통사에 한국 독립지열사인가? 그거와 관련된 내용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일제가 우리나라를 공격한 이유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일제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했어요? 이들을 이제 뭐냐면, 교활한 도둑놈을 만나서 했다. 그런데 요거 보면 이제 객관적인 상황인식 못하죠. 그리고 정신승리를 하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 인식을 못하고 정신승리하고 정신을 혼을 가지고 극복할 수 있다. 그게 좀 약간 추상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그런 측면이 강한데, 이거는 이제 역사에서 뭘 강조하는 거죠? 민족 공동체 의식, 유사스 정승,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한 거죠. 자, 기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역사교육 목적을 써보고, 이 목적을 강조할 경우의 문제점을 두 가지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이거는 과거 교훈의 역사의 문제점을 이제 쓰시면 돼요. 그래서 그 당시 역사학은 과거의 일회성이나 특성을 중시하기 때문에 현재와 똑같은 과거사를 찾는 건 의미가 없고, 역사는 반복되지 않음으로써 동일한 사건을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보고 있고요. 자, 역사에서 교훈을 얻는다는 것 인식은 역사를 치자양으로 연결된다는 지배층 중심의 역사에서 벗어날 위험성이 있다. 소수의 위험성이 있다. 과거 사건에 대한 관점이나 평가는 보는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등등. 그리고 이거 관련된 파란책 읽는 내용도 있으니까 그것도 같이 봐두시고, 그 다음에 니은과 디귿의 이제 인식에 내포된 문제점. 그 민족 공동체의 문제점 중에 이제 뭐냐면, 그 민족 공동체의 역사를 강조하다 보면 어떤 객관적인 상황 파악을 못하고 그냥 물질적인 거는 뭘 강조하죠? 정신을 강조해. 그래서 1920년대 뭐 혼이니 그니 뭐냐면 어디니 난가사상이니 다 정신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오늘날 말을 보면 정신승리하는 거예요. 정신승리. 그래서 이런 간념사학으로 흘러갈 수 있는데, 그래서 문제점을 보면 간헐적 역사가 흐를 가능성이 크다. 이로 인해 사회 변동의 원동력이나 사회 구조 파악을 경시하거나 어렵게 만들 우려가 있고요. 그러나 자기 민족의 문화와 전통을 지나치게 미화하고 수치스러운 역사를 숨김으로써 올바른 역사관을 형성하는 저해하는 경우가 많고, 민족 중심 역사는 국수주의 경향을 인해 다른 민족에 대한 배타적 감정을 드러내기도 하고, 우리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것도 못하네요.
자, 가지고 있는 자랑스러운 고유 문화가 어떤 건지 파악할 수 하여 가치 부여하는 게 쉽지 않다. 예. 자, 목적, 양성을 보면, 그래서 나사를 선택 학생들 양성시켜 주는 게 뭐냐? 이거는 그 민족 공동체 의식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키울 수 있냐? 이런 것들인데, 자, 민족적 동질감을 가지고 민족적 자부심과 주체성을 확립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공동 유산을 이해하고 그 이를 바탕으로 민족적 정체성과 자부심 혹은 애국심을 갖도록 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와 관련돼 갖고 제가 보충 페이지에 적어놨어요. 민족 가치의 유용한 점,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11번에 보면 교훈의 역사 가치의 장점과 문제점. 요거 한 두세 가지 정도는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녹색책에 보면 거기에 부정적인 내용이 있고 또 반론이 있어. 반론 내용도 같이 이제 파악을 해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11번 문제 볼게요. 자, 11번 문제는 이제 한모제 정책 중에 뭐와 관련된 내용을 넣냐면, 그 한모제의 사상 정책, 인재 선발 제도, 이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자, 거기에 이제, 관련된 문제를 보면요. 자, 다음은 한모제에 관련된 자료이다.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자료 A는 대책문과 관련된 그 내용이고, 자료 B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러니까 자료 A는 대책까지 청인 상소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자료 B는 이제 뭐냐면 이제 유교를 간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는데, 자, 그럼 자료 A의 문답 과정을 무엇이라고 하며, 기억에 근거가 되는 학습의 내용을 서술해 보시오. 자, 문답 과정을 대책이라죠. 대책. 대책은 뭐냐면, 책자는 뭐죠, 책은? 책문이라는 뜻이야, 책문. 책문은 뭐냐면 오늘 나온 논술이죠. 그래서 황제가 어떤 이제 그 자연현상이나 천재지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물어요. 그러면 신하가 그거에 대해서 대책문을 올리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보고 나서 얘가 괜찮다 하면 관료를 선발하거나 등급을 올려줘요. 이걸 무슨 과라고 하죠? 현량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대책과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거기 기획과 관련된 내용은 신앙의 등장에 대해서 하늘의 명령에 근거다. 이건 뭐와 관련된 내용이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상간설, 청인상설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하늘과 인간은 서로 교감하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를 잘하면 하늘의 상스러운 징조를 주어야 잘못하면 재앙을 내어준다. 예. 그래서 자연재해는 인간의 통치와 연관되어 있다. 지휘설과 또 연결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자료 B는 상서 내용을 올린 가의 인물은 누굴까? 자, 이 인물은 누구냐면 자료 B를 올리는 딱 보면 한 명밖에 없죠. 동중서. 그래서 한문제 때 대표적인 사상 관련된 나오면 다 동중서 쓰시면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거기 보면 이제 니은과 관련된 유교의 학문과 그 다음에 공자의 가르침. 자, 그래서 유교의 그런 유교의 국교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면 되는데 장안에 태학을 설치하고 유교 경력 오경 박사를 두고요. 오경 박사 아래 10명씩 50명씩 해갖고 박사 제재원을 두고 그리고 매년 시험을 거쳐서 성적이 우수한 인물에 관련된 난종 임명이다.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무죄 교육제도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련돼 가지고 무죄 정책을 볼게요. 자, 무죄 정책 보면 국내적으로는 이제 정치의 중앙집권 체제를 완비했고요. 문화적으로는 유학의 간악화, 그리고 정책은 유학과 법과를 절충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연호를 제정했고, 진단여법을 개정했고, 행정제도를 먼저 정비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찰제도를 강화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이제 지방제도 통제책이 있어요. 그것도 외워두셔야겠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추은령, 주급률, 그 다음 자간률, 부인율, 아당률. 예전에는 그거 명칭 쓰는 문제만 나왔는데, 이제 내용까지 쓰고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까지 좀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내주 정치를 강화했고, 그래서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나중에 황제 뭐냐면 권한이 그러니까 내주 정치 강화되면서 외주 정치가 약화됐고, 나중에 외척과 한관들이 이제 장악하면서 이제 전환시대 때 정치가 쇠퇴되는 배경이 되죠. 자, 한무제 경제정책은 이제 법과적 중농 억상 정책을 시작했고, 그 시작한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 대의원정과 관련됐죠. 대의원정 재정이 고갈되기 때문에 시작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군수법, 전매제도 그 내용 파악을 해두시겠죠? 그래서 전매제도 군수법은 따로 이제 제가 문제를 한번 시험 문제 냈으니까 그때 한번 살펴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합별을 통일했는데 오수준을 통일했죠. 그 다음에 서역정비와 관련된 내용 있죠? 그래갖고 한무제 정복정쟁의 서역지별 지역에서 홍로정벌을 했고, 장관의 서역 파견과 관련돼갖고 예전에 한번 시험을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목적과 결과, 특히 결과 좀 외워두시겠죠? 동남아시아, 서남아시아 문화권을 연결해서 동서문화 교류를 공헌했고 서역에 대한 이해를 증대시켰다. 그런 것들 이제 파악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2번 문제 볼까요? 자, 다음은 좌우합작 운동과 관련된 자료이다. 자료 읽고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갖고 이제 자료 A하고 자료 B는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예전에 뭐 좌우합작 치돈칙을 제가 많이 문제 냈는데, 이게 너무 식상해서 한번 좌우합작 치돈칙의 초안이었던 양측의 의견. 그러니까 중도 좌파의 그 우원칙, 그 다음에 중도 그 우익측의 파원칙 관련된 문제를 냈어요. 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문제를 보면요. 자료 A와 자료 B가 있는데, 자, A와 B 간의 논의가 일어날 때 만들어진 단체를, 배경을 미군적 입장과 중도파 입장에서 각각 서술해 보시오. 그래서 그 당시 중도적 입장에서 신탁통치 문제로 국내 정치 세력의 대립이 심화되고 제1차 미소공동회가 중단된 상황에서 분열됐던 좌우를 합작하고 이를 바탕으로 미소공동회를 재개시키면서 통일정부를 수립하려겠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 미국적 입장에서는 좌우 세력을 결집하여 지지 기반을 넓히려고 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친미 정권을 세우려고 했던 것도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기획의 토지개혁 방법을 한 줄에 쓰시오. 그래갖고 여기 자료 A는 이제 그 자의칙의 5원칙이죠. 그러면 자의칙의 토지개혁의 전반적인 내용은 뭐예요? 무상몰수, 무상분배야. 예. 이거 쓰시면 되고, 그 다음 미군정이 창설한 이인과 관련된 기구, 고종 고문기관 입법기구 창설에 반대한다. 그 내용인데, 자, 이거는 이제 뭐와 관련된 내용이냐면, 그 당시 미군정이, 입법기구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남조선 가도 입법기구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데, 그래서 이제 만약에 동참을 해달라고 요청했는데, 그래서 우익은 받아들였지만, 자기는 거부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좌우친원칙은 어떻게 됐죠? 받아들이고 됐죠. 예. 그래갖고, 자, 하여튼, 그때 미군정이 만들려고 했던 뒤에 이제 만들었던 기구가 뭐냐면, 남조선 가도입법위원과 남조선 가도정부예요. 그래서 입법위원 같은 경우에는 입법권과 관련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남조선 가도정부는 행정권과 관련된 내용이죠. 근데 한계가 있어. 무슨 한계가 있을까요? 어차피 해봤자 하지가 거부권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자익도 반대했던 이유가 별로 실효성이 없다는 거야. 예. 그래서 반대했던 거죠. 자, 그러면 그 좌우합작 운동을 잠깐 볼게요. 자, 좌우합작 보면, 자, 1차 공동위원회 결렬된 후에 각 정치 세력들 입장이 이제 쭉 나와 있고, 그다음 좌우합작 운동 보면 그 중도 정치 세력 형성이 되고 우익 세력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반발하기 위해서 했죠. 우익이 그래서 미군정의 지원. 그래서 미군정이 이제 그걸 좌우합작 운동을 지원해서 그 나름대로 이제 친미 정권을 수립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 당시 좌우합작 위원회가 설치되고요. 그래서 자익 우원칙, 그 다음에 우익 파원칙이 대입되다가 그 당시 신탁통치, 토지개혁, 반민족행위 처벌, 미군정의 입법 기구 인식, 위견차에 보이다가 이것도 외워두셔야죠.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좌우합작 신원칙이 만들어졌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토지 문제와 친일파 처리 문제는 중도적 입장에 조정했고요. 자, 거기에 보면 이제 그 자우합작을 통한 임시정부 수입, 그 미소 공동의 재개. 근데 주의할 것은 거기에 이제 모스크바 3상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지지한 건 아니에요. 부분적으로 지지했어. 그래서 자유투입 의견을 받아들였지만 총체적 지지가 아니라 부분적 지지다. 왜 그렇죠? 신탁통치가 빠졌죠. 신탁통치가. 예. 그래서 나중에 박헌영 같은 그 극자 세력들은 또 비난했어요. 예, 모스크바 3상인을 총체적으로 지지하지 않았다. 예. 자, 그 다음에 토지개혁에 있어서 그 다음에 유조건 몰수는 체감매상, 그 다음 무상몰수. 그래서 유조건 몰수나 체감매상은 뭐냐? 돈을 주고 몰수하는데 체감매상 같은 게 중소지주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몰수할 때는 좀 상대적으로 시가보다 좀 높게 쳐주고요. 그다음 대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시가보다 좀 낮게 쳐주는 거야. 그렇지만 이걸 또 뭐죠? 나눠줄 때는 무상으로 몰수해. 그럼 문제가 생기죠. 뭐냐? 그 차익은 누가 대주는 거야? 국가가 대주는 거지. 그러면 돈이 있어요, 그 당시? 없죠? 그러니까 이제 한민당이라든지, 그 당시 공산당, 그런 세력들은 그걸 지적해. 돈이 어딨냐? 그래갖고 이렇게, 물론 입장이 좀 다르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비판했다. 자, 그런 것들 좀 기억을 이제 같이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그 각 정파의 입장들 좀 파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미군정이 이제 자화합자 운동을 후원하는 가정의 남조선 가도입법위원이나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줬고, 그렇지만 나중에 결렬됐고, 그건 왜냐면 자화합자 운동 제 정치 세력들이 힘이 약했고, 그 다음 외교 정책 변화. 그래갖고 이제 2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완전히 결렬된 후에 새롭게 만든 그 자화합자 그 운동을 이끌었던 그 단체가 민족자주연맹이에요. 김규식이. 그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죠. 예.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한번 받고, 그냥 13번 문제 볼게요. 자, 다음은 영남 정치에 관련된 자료다. 그 자료 보고 그 작성 방법에 따라서 답안을 작성하시오. 그래서 가하 자료는 중국의 역대 수도에 관련된 내용인데 제가 기출문제 관련된 내용을 좀 참조를 했고요. 그다음 나와 관련된 것은 이제 정난의 변에 관련된 거죠. 영락제가 이제 쿠데타 일으키는 그 내용인데 그래서 이제 되게 명나와 관련된 부분은 홍무제, 그 다음에 영락제, 그 다음에 장거정 3대 인물 중심으로 공부를 해두시는 게 좋아요. 되게. 자,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보면 기획의 인물이 일으켰던 이행과 관련된 사건 나는 누굴까요? 영락제죠. 그러면 거기 보면 의로운 자와 간사한 자는 그 하늘 아래 더불어 살 수 없으니 하늘의 뜻을 받들어 악인을 토벌하여 사직을 편하게 하였다. 천지신명이여 내 마음을 굳어살펴. 이게 뭐가 관련된 거야? 그 어린 군족은 누구죠? 건무제죠. 그러니까 건무제 주변에 간신배들이 많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황제한테 반란을 일으킨다면 명분이 안 쓰니까 이들 제거한다. 그래서 정난의 변이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때 사건의 명칭을 뭐라고 하냐면 정난의 변. 그 다음에 이행 사건이 성공했던 이유는 그 당시 그 남경정부에서 중앙정부에서 뭐냐면 병력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음 몽골 기병 부대들이 그 당시 하락을 했고요. 왜냐하면 영왕이었죠. 그 당시 영락제는 주체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몽골족과 싸웠어.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 막 항복한 사람도 있고 자진으로 기수한 사람도 있겠죠. 그 사람들이 몽골 기병들 조직했어요.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남경 내부의 한가는 홍. 그리고 여기는 안 나왔지만 그 당시 그 홍무제가 자기 그 지위를 뭐냐면 손자에게 계승시키기 위해서 막대한 수청 작업을 했어. 그러다 보니까 되게 군인들, 그 훌륭한 장군들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나갔죠. 그러다 보니까 군대 수는 많은데 효율적 지휘가 안 되는 거야. 그래갖고 깨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 뭐가 비슷하냐면 2차 세계대전 때 스탈린이 그 2차 세계 이전하기 전에 군부 내에서 숙청을 대규모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그 영광급 장교들 거의 90% 죽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독일하고 하면 그 독소전이 일어날 때 초창기 때 밀리는 이유가 뭐냐면 군대도 있고 뭐 장비도 많고 무기도 있는데 지휘관이 뛰어난 지휘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독일군한테 밀리기 시작한 거야. 초반 때.
그래서 독일군이 300만이 공격해왔는데 300만이 항복해요. 초창기 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자, 하여튼 그 다음에 이제 수도를 이제 어디로 옮겼냐? 이 사람이 원래는 남경이 이제 명나 수도였는데 자기 근거지였던 북평호 수도로 옮기죠. 그래서 북평호 이동 본치죠. 그래갖고 그 지도에서 이제 볼 듯이 뭐가 어디에서 어디로 D에서 남경에서 E로 옮긴 거죠. 이거 예전에 기초에 그대로 나왔던 거야. 예. 그 다음에 북경호 수도 옮긴 이유, 그것도 외워두셔야죠.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자, 북경이 자신의 근거지였고요. 북방광이 용이했고, 중국 전체의 발전에 도모가 가능하다. 왜냐면,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서 그때, 강북은 정치고, 강남은 경제인데, 남경을 수도교는 문제가 있죠. 정치와 경제가 다 어디 몰려있는 거야. 강남에 몰려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볼 때 중국 전체를 통치할 때는 효율적이 못하다 보니까 되게 남경보다는 북경을 둬요. 지금도 이제 중국 지금은 어디에 수도죠? 북경이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돼요. 자, 영락제의 정치를 잠깐 볼게요. 자, 16페이지 보면 정난해명을 통해서 즉위했고요. 내각대학사를 설치해서 그들 보좌하겠고, 내각대학사가 나중에 그 건부는 이제 부상이 되죠. 북경을 천도했고, 그 다음에 또 북경을 천도한 이유도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남경 세력들을 후충하게 측면도 있어요. 왜 남경은 자기 반대파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거기에 수도를 둘 경우에는 자기의 황제권이 위협이 될 수가 있겠죠. 자, 대외정책을 보면, 그 다음에 활발한 그 정복정전을 했는데, 왜냐면 자기가 집권하는 과정에서 이제 명분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갖고, 그 여러 가지 이제 집권사업, 정복 사업을 했다. 그래갖고 이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 몽골 정벌, 만주 정벌, 그 다음에 정화의 남해 원정 등등,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정화의 남해 원정도 시험 기억을 해두셔야겠죠? 한번 나올 때 됐어. 한참 예전에 10년에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나중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요거는 나중에 좀 살펴보기도 하고요. 자, 14번 문제 볼게요. 14번 문제는 청교도 혁명과 관련된 내용인데, 그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그 문제 풀어보면, 다음 가에 반영된 정치 이론을 써보고, 나의 1차사를 명칭을 쓰시오. 자, 가는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던 거죠? 참다운 군주의 법. 뭘 주장했죠? 왕권 신수설. 제임스 1세죠. 예전 기출 관련된 사조에서 그걸 나왔고, 그래서 거기에 나온 정치 이론은 왕권 신수설.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나는 그 제임스 1세 아들 찰스 1세가 어쩔 수 없이 한 뭐냐면 관리청원이죠. 관리청원 내용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거기에 육해군인데 숙박 활동은 뭐냐면 이런 게 있어요. 특히 이제 육군도제인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상대공원이 별로 없어요. 예, 그러니까 상공원이 있어봤자 왕식 근위대 정도? 그리고 대부분 육군은 거의 없고 해군력은 강한데 육군이 거의 없어. 그래서 육군이 많이 다니면 어떤 식으로 많이 하면 일이 있을 때만 육군을 소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많은 병력들을 일치로 재울 수 있는 숙박시설 없죠. 부대처럼. 병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 이제 위탁을 해갖고 하는데 이게 민폐였던 거야.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요 때뿐만 아니라 후에 대영 외국이 발전할 때부터 또 마찬가지야. 영국은 해군력은 강한데 육군이 약해. 그래서 자체적으로 육군은 직업군이 있긴 있는데 그렇게 병력이 많지 못하다 보니까 그 넓은 식민지를 어떻게 통치하겠어요? 적은 병력 못 통치하죠. 그러니까 현지인들 채용을 해. 돈을 주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약간의 소수의 이제 장교나 영국군 장교들 와갖고 이렇게 통제하는 그런 식으로 하죠. 예. 그 용병을 많이 이용해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또 넘어가면 자, 가해와 나의 자의적 가세가 있죠. 자의적 가세가 뭐야? 그 당시 영국 의회가 있었죠. 그래서 예전에 투도 왕조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부과할 때 의회에 합찬을 했어. 형식적이라도. 근데 이 사람들은 무시해버렸죠. 스투어트 왕조는. 그래서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 때 자의적 가세에 보면 찰스 1세 때는 제임스 1세 때는 뭐예요? 덕세죠. 일종의 인두세 일종의 직접 개인의 세금인 덕세를 부과했고요. 찰스 1세는
선박세인데 원래 이 선박세는 일시적으로 부과됐던 임시세요. 해안 지역을 대상으로. 근데 이제 모든 지역에 부과되는 상설세로 바뀐 거야.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의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거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제가 보충 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에 있는 내용들 적어놨으니까 참조해 두세요. 자, 그래서 좀 쉬었다가 자주 B도 넘어갈게요.